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자려고 눈을 감으면 지옥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실 많이 망설였어. 내가 직접 경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기에 오히려 공감대를 벗어나서 의혹을 사진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 사실 내가 내용량이 좀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글을 쓰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거든. 닥치는 대로 이야기를 썼다간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건 굴보듯 뻔한 결과니까. 최대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게끔 이야기의 큰 뼈대를 잡고 내가 경험했던 것은 시간의 순서에 맞게 들었던 이야기는 들었던 그대로 나름 장인정신에 혼을 담아 배치를 한다고. 그런데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기승전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나의 시점에서 그냥 느낀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줬으면 좋겠어.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날들이었을 거야. 학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잠드는 하루하루가 피곤한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던 날들이었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살던 곳은 14평이던가 15평이던가 옛날에 지어진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곳에서 친한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어. 보증금은 내 것이었기 때문에 큰 방은 내가, 작은 방은 친구가 이런 식으로 코딱지만 한 집이었지만 각자의 사생활을 중요시했기에 어지간하면 서로에게 민폐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서로 정말 조심조심하며 지냈었어. 내가 원래 막 까탈스럽고 예민한 성격은 절대 못 되는데 그 당시 우울증이 매우 심한 탓에 누군가 생각 없이 던진 농담 하나에도 가슴을 치며 잠을 못 자곤 했어. 그러다 보니 내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지인이 더 조심스럽게 나를 배려해준 거겠지. 내가 들리는 소리에도 무척 예민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룸메이트는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문을 꼭 잠그고 보더라고. 컴퓨터를 할 때에는 헤드셋을 끼고 했었고 말이야.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몸도 병이 든다고. 옆에서 누군가 가까이에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크게 진동으로 느껴져서 귀가 엉엉 울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여자가 사는 집 치고는 매우 한적하고 고요하고 적막한 편에 속했지. 그날도 퇴근을 늦게 하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눈알을 빠질 것처럼 안압이 높더라고. 그래서 눈만 지그시 감은 채로 이마에 손을 얹고 차라리 잠에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기약 없이 20분 정도나 흘렀을까. 그때 코트를 입은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주머니 안쪽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는 핸드폰이 폴더인 시대라 벨소리가 대부분 그냥 기계음이었거나 아니면 조금 신경 썼다 싶으면 최신 가요 클라이맥스 한 소절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 그런 시기였거든. 암튼 내 주머니 속에서는 이문세 아저씨의 노래가 흐르고 있었지.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 딸내미에 대한 과잉보호가 넘쳐나시는 우리 엄마의 전화일 게 뻔했기에 전화 받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지. 계속 이마에 손을 얹은 채로 멍하니 눈을 감았을 때 느껴지는 흑백 잔상들을 마주한 채 어서 핸드폰이 조용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 내 마음과는 달리 핸드폰은 잠시 꺼지는가 싶더니 전화가 또 걸려오고 또 걸려오고 또 걸려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 정말 어마어마한 쌍년이었던 게 분명해.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렇게 누워만 있었다는 게 그날따라 집에 룸메이트도 없고 적막한 허공에 내가 좋아하는 문세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울려 퍼지니까 감성이 더 예민해진 탓인지 전화를 계속 받기가 싫더라고. 그런데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을 즈음 내 뒷가에 대고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이문세가 뭐야? 내 나이가 어울리지 않게. 뻥 아니야. 진짜야. 그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뜰 수밖에 없었어. 나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떠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려보았거든. 돌아본 오른편엔 컴퓨터 불빛만 빛날 뿐 아무것도 없었어. 잠시 생각을 했지. 오래된 아파트인지라 방음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휴대폰 벨소리가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까지 시끄럽게 들려서 누군가가 외친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 들렸을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지. 내가 아무리 정신이 피폐해졌더라도
오른쪽 귀 가까이에서 숨결이 닿을락말락 느껴지던 그 기운까지 생생한데 그건 절대 벽을 타고 올라온 소리가 아니었거든. 정녕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어서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피곤해서 일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하기로 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어. 잠이 올 리가 없지. 방에 불을 훤히 켜놓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잡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못해도 새벽 1시가 넘어갔을 시간인데 그때 또다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이번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폰을 꺼냈지. 손에 딱 잡는 순간 이번에는 내 뒤통수 뒤에서 나는 김정호가 좋아 이랬다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호라는 가수가 있는 줄도 몰랐다. 정말 두 번째가 되니까 정말 까무러칠 만큼 놀라서 고양이가 공중으로 튀어오르듯이 침대에서 엉덩이로 점프해서 뒤를 샥 돌아봤어. 돌아보면 뭐하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뻗어서 뒷목을 만져봤어. 머리를 포니테일로 질끈 묶고 있어서 목덜미 부분이 허전한 편이었거든. 그 뒷덜미에 대고 누군가 입김을 불 듯. 나는 김정호가 좋은데라고 하더라니까. 아까 이문세 어쩌고 하더니 이번엔 김정호 어쩌고. 설마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김정호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직감적으로 김정호가 가수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했지. 일단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그 길로 짐을 꾸려서 PC방으로 직행했어. 더는 그 집에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 그 당시 PC방에서 카트라이더를 줄곧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목소리뿐이었어. 길바닥에 바나나 껍질을 까는 동안에도 드리프트를 꺾는 동안에도 허스키하면서도 힘없던 그 목소리가 자꾸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때는 진심, 내 미래가 걱정되었어. 이러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나 싶은 게 그러다 아까 김정호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 70년도에 데뷔해서 80년도에 돌아가신 가수가 한 분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지 나는 몰랐지. 우리 엄마 세대에 인기가 많던 가수였던 것 같더라고. 히트곡이라는 노래가 몇 개 적혀 있는데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노래였어.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게 왠지 그런 환청이 들린 것도 나름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아서 mp3에 그 사람의 노래 몇 곡을 다운받아서 담아뒀어. 들어보니 가수 음색이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어떤 노래는 상당히 쓸쓸하고 분위기가 있더라고. 룸메를 새벽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받아온 노래를 컴퓨터에 옮긴 후 스피커로 잔잔하게 김정호를 노래를 들려줬지. 마치 누군가 내 방에 함께 있어서 그 노래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말이야. 그때 그 노래가 하얀 나비라는 곡인데 최근에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에서 심은경이라는 배우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더라고. 암튼 하얀 나비라는 노래를 반복 재생 눌러놓고 나는 해가 뜰 때까지 베란다 너머를 보며 그날을 하얗게 지새웠어. 사실 나는 그 당시에 잠깐 담배를 피웠거든. 컴퓨터 의자에 기대서 담배를 피우다 말고 손 사이에 가지런히 껴둔 채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보통은 담배 연기가 공중으로 일직선을 그리고 슉 올라왔다가 파도가 일렁이듯 잔상을 남긴 뒤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거짓말처럼 누군가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듯 담배 연기가 일제히 내 뒤로 날리더라고. 그렇게 들으면 베란다 쪽에서 내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던가 해야 할 텐데 시간이 정지라도 한 듯 약한 미풍 따위도 없었다고. 연기가 내 등 뒤쪽으로 아련하게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 그저 정말 이 방에 누군가 더 있는 게 맞는구나 하는 짐작을 하면서 그대로 얼음이 될 수밖에.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나는 종종 환청을 들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고모와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닐까 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지. 암튼 그 이후로 도깨비 꿈을 꾸는 일이 있었고 마침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시기가 왔기에 나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나왔어. 다들 예상했겠지만 그 집을 떠나온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환청을 듣지 않았어. 귀신이란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일컫는 거라서 내가 느낀 그 목소리가 귀신의 것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그렇다고 오직 나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것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라고 딱히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퇴근길에 오가면서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 내 노래 재생 목록엔 김정호의 하얀 나비가 있어. 노래가 쭉 돌아가다가 생각을 말아요. 님 찾아간 나비.
이 구절이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후궁하고 내려앉으면서 그날 그 방에 있던 기분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두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솔직히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한참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로 기억해. 나는 그때 학교를 휴학하고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 사회생활 자체를 처음 하는 단계인지라 어리버리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티 팍팍 내며 정말 코딱지만 한 월급 받으며 일은 공주처럼 해내느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고역스러웠지. 내가 그렇게 불만인 이유가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였거든. 면접에서는 월급을 많이 줄 것처럼 가머니설로 꼬드겼다가 막상 한 달 뒤에 월급 줄 때는 가진 이유를 만들어 30% 정도 깎아서 준다던가 하는. 지금 같았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원장의 만행을 널리 널리 알렸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들은 마냥 어수룩하기만 했지. 그나마 서빙 알바나 음식점 알바보다는 급여가 나은 편이었기에 더러워서 참는다라는 인식이 컸던 것 같아. 암튼 그렇게 원장이 멍멍이 갔다 보니 자연스레 학원 강사들끼리 똘똘 뭉쳐지더란 말이지. 학원이 끝나면 눈치껏 호프집으로 모여서 그날그날의 스트레스를 풀기 바빴지. 뭐 솔직히 말하자면 술안주는 원장 욕이었어. 그러다 보니 강사들끼리 사이가 점점 돈독해지게 되었고 그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 친구 신청을 주고받으며 의리를 과시했지.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히 나는 수학과의 S 선생님이랑 제일 친했어. 내 바로 옆자리였기도 했고 집도 가까워서 출퇴근 동선도 비슷했거든. 그러다 보니 학원 말고도 학원 밖에서 따로 만나는 횟수도 늘고 낯가림이 심하던 나를 언니처럼 챙겨주는 S 선생님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 미니 홈피를 단장하다가 S 선생님 미니 홈피를 구경 갔거든. 그런데 우연히 사진첩 구경을 하다가 여동생이라고 스크랩된 사진을 보게 된 거야. 와 진심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일반인 사진은 아마 그날 처음 본 듯해. 정말 이뻐. 완전 이뻐. 최강희랑 빼다 박은 얼굴이라고 할까. 청순가련 깨끗한 얼굴에 양볼에 쏙쏙 들어간 보조개가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S 선생님에게 폭풍 칭찬을 했지. 우와, 선생님 여동생 진짜 이쁘다고 연예인 시켜야겠다고. 도대체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 호들갑을 떨었더니 대뜸. 사진이 있던가요? 아유, 지워야겠네. 이러는 게 아니겠어. 나는 좀 무안해져서. 아니 왜요? 동생 사진 아니에요? 뒤물었지.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동생 맞아. 맞는데 그게 좀 아무튼 세상이 무섭더라고. 이러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짜증 날 때가 말을 하려다가 말 때 아님. 어우 짜증나. 내가 동생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예쁘다 폭풍 칭찬을 해줬는데도 반응이 미적지근한 것이 영찜찜하더란 말이야. 그렇지만 선생님 성격상 꼬치꼬치 캐물어도 알려줄 것 같지가 않아서 나는 일찍 관심을 접고 교재 연구에 몰입했지. 그랬더니 그런 나를 옆에서 빤히 보더니 선생님도 싸이올드의 사진 같은 거 막 올리고 그러지 말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미친 놈들 천지에 널렸다. 이러더라고. 에이, 친구 아니면 누가 제 사진을 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촌 공기예요. 그러자 S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수업 시작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시계를 보며 체크를 하더니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 S 선생님 여동생은 딸만 셋 중에 막내딸로 얼굴도 이쁘지만 성격도 명랑하고 애교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지 이쁨을 독차지하는 아이였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고 소문이 나서 어머니가 나서서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랑 어린이 합창단이랑 그런 곳에 쫓아다니기도 하고 암튼 아이를 어려서부터 준비된 연예인으로 키웠다고 해. 그렇게 어려서부터 대외 활동을 하며 자라다 보니 어린 나이에도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구김없는 아이로 컸다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공부 좋아하는 언니들과는 달리 막둥이는 꿈이 연예인이라서 예고를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 고등학교를 큰 도시로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막내는 고등학생부터 타지 생활을 하며 잘 지내는가 싶더니 대학을 갈 때쯤이 되자 연예계 생활에 대한 동경이 사라져 버렸다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큰 도시에 나가보니 자기 같은 비주얼은 발에 차이고 널렸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차저차 흥미를 잃은 동생은 그 당시 막 떠오르는 신종 직업이었던 바리스타가 되겠다며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더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껏 동생에게 투자한 비용이며 시간이 아까웠지만 무명 시절이 길어질 때를 생각하면 차라리 잘 생각했다며 동생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지. 동생은 여전히 도시에서 혼자 자취 중이었고 집에서 꼬박꼬박 붙이는 용돈으로 학원 다니며 잘 지내겠거니 했대. 그 당시 싸이월드가 유행이었다고 했잖아. 동생은 연예인 지망생은 포기했음에도 외모가 출중해서인지 싸이월드 상에서 찾는 사람이 많은 인기 스타였다는 거야. 떨어져 지냈어도 미니 온피를 통해서 동생의 근황을 점검하면서 아, 우리 막둥이 잘 살고 있구먼 기특해하고 그랬대.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부턴가 전화를 하면 막 자랑을 하더래. 오미 언니 있잖아. 싸이월드에서 알게 된 내 팬이란 사람이 도토리 몇백 개 줬다 어쨌다. 이러기도 하고 오미 언니 있잖아. 싸이월드에서 알게 된 그 사람이 퀵으로 구두 선물 보냈다. 이러기도 하고 온통 그 사람에게 뭘 받았다는 자랑을 계속 늘어놓더래.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야, 세상엔 대가 없는 호의는 없어.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덥석덥석 물건을 받고 그러냐. 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런 입 바른 소리가 듣기 지겨웠는지 동생은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에게도 점점 연락을 하지 않더래. 동생이 더 이상 미성년자 아니니까 더 간섭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뭐 그래도 그 싸이월드에서 만났다는 팬이라는 남자가 어쩐지 자꾸만 찜찜하더란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나. 평상시처럼 보통 때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난데없이 집으로 경찰서라며 연락이 오더래. 무슨 일인고 하니 막내 동생이 경찰서에 피해자 신분으로 와 있는데 아무래도 보호자가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어느 지역이냐고 묻더래.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인데 어디든 못 갈까 싶어서 S 선생님이 부모님을 태워 동생이 있는 지역으로 간 것이지. 황급히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신 땡땡이 보호자들인데 우리 땡땡이 어딨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애를 찾으니까 형사라는 분이 일단 진정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더래. 형사가 진정하라는 소리가 왠지 더 소름 끼쳐서 아니 복선 깔지 말고 그냥 애가 어딨는지나 알려달랬더니 땡땡냥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 병원에 입원하는 게 맞는데 본인이 한사코밖에 나가는 걸 거부해서 분리된 사무실에 있다고 그 사무실 쪽으로 안내를 하더래. 형사분과 함께 사무실 쪽으로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예쁘고 발랄하던 동생은 어디 가고 머리는 스님처럼 빡빡 깎이고 누군가에게 죽기 전까지 처맞은 복서처럼 얼굴이 퉁퉁 부은 후엔 여자가 엎드려 있더래. 설마 땡땡이. 엄마가 부르자 동생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S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너 일어나 보라고 얼굴 여기저기를 살펴봤더니 진짜 동생이 맞더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동생을 다그치면서 너 빨리 말하네. 몇 번을 물어도 울기만 할 뿐 말을 않더래. 옆에서 형사님이 진정이 안 되겠지만 일단 누군가는 저랑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좀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지 S 선생님을 밖으로 데려가더래. 그래서 형사님이 여차저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들을수록 가관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짧게 요점만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싸이월드에서 만난 친절한 그놈. 그놈이 의도적으로 동생에게 접근하면서부터 악연이 시작된 거래.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지라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 예쁜 맛에 살던 여동생에게 그놈의 호의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겠지. 주마다 도토리를 몇백 개씩 선물하고 정기적으로 팬이랍시고 구두며 백이며 옷이며 퀵서비스로 선물을 보내고 등등 20살 아가씨의 용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환심을 샀다고 해. 처음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처럼 선물 공세를 하다가 슬슬 그런 상황이 익숙해졌다 싶을 때쯤 그놈이 동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래.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속 없는 동생은 그게 무슨 어려운 부탁이냐며 정말 쿨하게 그 부탁을 수용했고 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지. 여동생은 훈훈한 키다리 아저씨를 상상하며 미팅 자리에 나갔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어. 만나러 나간 자리에는 공사판 노가다 일을 끝내고 온 복장에 눈빛마저 개슴츠레한 그런 40 넘은 아저씨가 나온 거야. 논란. 동생은 그래도
그동안 받아온 게 있으니까 실은 내색은 못하고 적당히 밥 한 끼 먹고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해. 그런데 만나주기까지 했으니 그놈 입장에서는 그것을 연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모두가 짐작 가능한 대로 그날 이후부터 그놈의 집착이 시작되었다고 해. 학원 가르고 집을 나서면 대문 앞에 서 있고 학원을 마치면 학원 문 앞에 서 있고 며칠을 그렇게 졸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더래. 그래서 한 번, 두 번까지는 차를 마시고 밥도 먹어줬지만 더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아직 할 게 많아서 땡땡 삼촌이랑 더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고맙지만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 그랬더니 한결같이 미소만 방긋하던 얼굴이 급정색으로 낯을 바꾸더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받을 땐 좋아했으면서 왜 이제 와 싫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너 원래 꽃뱀이었냐고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더래. 차라리 그때 부모님이나 언니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물건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거나 이사를 했을 텐데 어린 것이 혼자 끙끙대며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 갈팡질팡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예 학원을 안 나가고 집안에서만 3일을 견딘 적도 있고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내고 온 적도 있는데 집에 들릴 때마다 항상 집 앞 계단에는 그 남자가 있더라는 거야. 아예 그 집 계단에서 노숙을 하는지 완전 찌든 쉰내를 풀풀 풍기면서 말이야. 자꾸 그렇게 피해 다니니까 어느 날은 또 문자가 오더래. 네가 자꾸 날 피해 다니면 나는 너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너 기다리느라 일도 못한다. 내가 일도 못하고 굶어 죽길 바라니. 이렇게 말이야. 여동생은 본인 때문에 남자가 미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결심했다가도 참고 또 참고 했다더라. 그런 생활이 길어지자 어떤 날 그놈이 퀵으로 뭔가를 보내왔대. 깨름칙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웬걸 완전 예쁜 꽃이 심어진 화분이더래. 그래도 그놈이랑 관련된 것은 몽땅 소름이 끼쳐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놈이 한다는 소리가 그걸 돌려보내면 너 사는 원룸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개소리를 해대는 통에 돌려보내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뒀는데 며칠이 지나자 그 화분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꽃 밑동에서 뭔가가 꾸물꾸물 기어 나오는 것 같더래. 그래서 저건 뭔가 하고 나무젓가락으로 밑동을 파봤더니 누런 구더기가 한 마리가 나오고 두 마리가 나오고 꾸물꾸물 계속해서 나오더래. 경악해서 그걸 그대로 버리려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비닐봉지를 깔고 화분을 엎어봤다는 거야. 엎어진 화분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 투막난 생쥐가 두 마리 묻혀 있더래. 그 쥐 시체가 부패하면서 구더기가 끌었던 거래.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흙 안쪽에 긴 여자 머리카락이 한 주먹이나 들어있더래. 그걸 보낸 의미가 뭔지 알기도 싫지만 여동생은 그때서야 아,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나를 이런 식으로 말려 죽이겠구나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무섭다고. 지금도 밖에서 하루하루 감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 당시는 스토커라는 개념이 없던 때였고 이따 안들 관련 처벌 조항도 없던 때였거든.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경관이 좀 대처가 좋았던 듯해. 경찰차가 출동해서 그놈에게 주의를 주더래. 그것도 협박의 일종이라면서 앞으로 여자가 사는 원룸 건물 안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매사에 당당하는 그놈이 경찰들 말에 끔뻑끔뻑 죽는 신용을 하면서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때 여동생은 경멸에 찬 눈을 하면서 아저씨 자꾸 이러면 저 부모님께 연락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두고 보시라고 여동생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반응이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여동생이 사는 원룸이 건물 3층이었는데 가스 배관이라고 하나. 그 배관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서 여동생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을 한 거야. 여러분이 걱정하는 성폭행이나 강간의 행위는 없었지만 정말 끔찍했던 게 3시간가량 동안 애를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팼다는 거야.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두들겨 패는 것도 힘에 부친다며 20분 두들겨 패고 10분 쉬고 20분 두들겨 패고 10분 쉬고 살려달라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싹 빌어도
아까 경찰 앞에서 나를 벌레 취급했다며 마치 샌드백에 분풀이 하듯이 애를 완전 죽사발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때리다가 애가 기절하자 그 틈을 타서 가위로 머리를 박박 깎아 버렸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머어머, 그 미친 놈. 어떻게만 연발 외칠 뿐. 말문이 막혀서 뭐 어떤 위로도 못하겠더라고. 그에 반해서 S 선생님은 덤덤히 말을 이어가면서 일단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야. 암튼 아침 정도가 되자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되는 걸 참다 못한 이웃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그놈은 다시 순한 양이 되어 순순히 끌려왔더라는 거야. 경찰이 여동생을 일단 병원으로 호송하려 하자 여동생은 완강히 거부했고 무조건 가족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거듭 애원했다고 해. 그래서 경찰차에 따로 태워서 가져왔는데 그놈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친놈나고. 이따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정상인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간이라고 형사분이 재차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 그놈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 여동생이 타깃이 되기 바로 전에는 모델 지망생을 스토킹하다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앞에 걸어가는 모델 지망생의 머리카락을 손에 움켜쥐고 가위로 싹둑 잘라내고 도망가는 등 별미친 해괴망측한 전과도 있었다고 해. 아까 동생에게 온 화분 있잖아. 거기에 담긴 그 머리카락이 누구 거였는지 대충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쾌락을 다져가는 미친 놈이었다는 거야. 암튼 여동생은 완강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놈에게 큰 치욕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재차 확인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여동생이 팔짝 밟히더래. 너를 그렇게까지 좋아했는데 그 시간 그 집에 침입해서 고작 한다는 게 널 패는 거였냐고 솔직하게 말해보랬더니 여동생이 펑펑 울면서 정말 아니라고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그놈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을 시켰다는 거야. 본인 손을 여동생 목젖 끝까지 꾸역꾸역 밀어넣다가 뺐다가를 자꾸만 반복하더래. 처음에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손가락이 목젖 너머로 10도까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에 오바이트도 쏠리고 숨이 막혀서 완강히 거부했더니 때리고 또 하고 때리고 또 손을 넣고 토를 하면 토를 한 상태에서도 손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런 식으로 성적 흥분을 충족시키는 진심 미친놈이었던 듯. 여동생은 그날의 폭행으로 인해서 입안이 완전 헐다 못해서 입안 쪽 피부가 찢어졌고 안구파열에 광대뼈 한쪽은 주저앉았고 앞니 몇 개가 부러지고 팔은 방어를 하다가 골절을 입고 머리는 빡빡 밀리고 복부를 걷어차여서 갈비뼈에 금이 갔대. 그래서 그 후로 여동생은 집에서 쭉 요양 중이라는 거야. 얘가 엄청 똥꼬 발랄하던 아이였는데 그날 이후로밖에 나가지를 못한다고. 김 선생도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뼈에 새겨들으라면서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지만 나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수업을 하다가도 멍한 상태가 되곤 했지. 그때 당시 한참 스이클럽이니 싸이월드니 해서 인터넷 친목이 활성화된 시기였거든. 사람을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해본 적도 없는 나이였던지라 그런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러다 살면서 사람들 관계에 대이고 약자가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아, 정말 세상엔 미친놈들이 참 많구나 깨닫게 되었지.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 때는 바야흐로 꽃 같은 20살. 모두들 그렇겠지만 그 시절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지. 시골에서 막 상경한 촌년티 팍팍 내며 캠퍼스 매실내며 싸돌아다니기 바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노느라 아, 이래서 대학을 오는구먼. 감탄에 감탄을 하며 꿀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니 뭉쳐 다니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옆구리에 뭔가를 끼고 나타나더라고. 그 뭔가가 뭐냐면 바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시겠다. 그 당시까지도 사고방식이 초등학생 못지않던 나에게 남자친구 사귀기는 지상 최대의 난제였어. 그래도 꿋꿋하게 커플들 틈에서 엘레강스한 솔로의 집념을 지어가던 중 내가 마음에 든다는 분이 나타났지. 그 당시 내 친구들은 그 사람을 눈깔이 삐었다고 신봉사라고 부르더라. 외로웠던 나 역시 그런 관심이 아주 싫지는 않아서 종종 연락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썸을 타게 된 거야.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연애를 해본 적이 없던지라 도대체가 뭘 어떻게 만남을 이어가야 할지 몰랐지. 그래서 그분이 밥을 먹자면 밥을 먹고 서점에 가자면 서점을 가고 노래방을 가자면 노래방을 가고 마치 엄마 새를 쫓는 아기 새처럼 따라다니기 바빴던 것 같아. 그런 어느 날 나는 기숙사에 자빠져서 휴대폰으로 알까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을 때였지. 그분께서 전화를 걸더니 야, 드라이브나 할래? 하는 거야.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들이 남주인공 차에 올라 한적한 도로를 싱싱 여유롭게 달리는 그 드라이브를 꿈꾸며 나는 쫄래쫄래 채비를 해서 나갔지. 나갔더니 그분은 아파차를 빌렸는지 어쨌는지 시꺼멓고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진 차를 끌고 나오셨지 뭐야. 옆자리에 앉은 나에게 그분께서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니? 라고 묻더군. 그 지역에 처음 상경한 나인지라 지리를 알 수 없던 나는 고개를 샬레샬레 흔들 뿐 뭐 딱히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뭔가 준비를 한 듯 그럼 우리 공동묘지 가볼래? 하는 거 있지. 내가 뇌의 진화는 딱 초등학생에서 멈췄지만 눈치 하나는 간신뱅이 저리 가라거든. 이놈의 자식 봐라. 나를 그런 어두컴컴한 곳으로. 참네. 씹어서 눈가를 부릅뜨고 오빠 저 무서운 거 좋아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학교 근처에 있다는 공동묘지로 가게 되었어. 나도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산속으로 계속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가 이어졌던 것 같아.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산속도로. 라이트가 비추는 바로 앞만 보일 뿐. 도대체 어디가 공동묘지라는 건지 구분이 안 들 정도로 산속의 밤은 어둡고 적막했지. 운전을 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무섭지 않아? 내 친구는 여기서 귀신도 봤댕. 하면 애식 내가 오들오들 공포에 떨어 주길 바랬으나 나는 운전석 옆에 놓인 통 안에 든 껌을 한 주먹씩 축 내며 부자들은 껌도 통에 넣어 먹는다며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었지. 그런 내가 좀 답답했는지 산속 중간에서 그분은 차를 세우더군. 이쯤이 묘지가 많을걸.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그 어두운 첩첩산 중 비포장 길에 잠시 내렸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둠에 익숙해져서 보니 정말 길 양옆으로 사방이 묘지 밭인 거야. 그런데 있잖아. 시골 살 때 말이야. 우리 집 담장 옆에도 묘지여. 뒷방에서 창문을 열어도 산등성이의 묘지여. 심지어 텃밭 옆에도 묘지여. 묘지란 그저 한낱 땅에 지나지 않을 뿐 묘지에 너무 익숙해진 탓에 무섭긴 뭐가 무섭다는 건지. 허나 나는 장수원 버금가는 발음기를 뽐내며 어머어머 어떡하지? 두 손으로 입까지 척척 막으며 메소드 연기를 실행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분은 나름 흡족해하며 우리 차 세워두고 조금 걸어볼래? 하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서 나에게 손을 척 내밀더군. 그때까지 남정네 손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었거든. 속으로 요 녀석이 제법 전략적이고만 싶기도 하고 손쯤이야라는 생각에 손을 잡고 그 산속 비포장기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 우리 뒤로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고 있었는데 둘이서 차근차근 말을 하며 걷다 보니 우리는 점점 자동차와는 멀어져서 자동차 불빛이 저만치 작은 점으로 보일 만큼 멀리 와버렸던 거야. 둘이서 손을 잡고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한껏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었으나 때는 초여름인지라 모기들이 종아리며 발목을 가만두지 않았지. 한 발자국 걷고 발목 긁고 두 발자국 걷고 장단지 긁고 갈수록 모기가 들러붙는 횟수가 늘어나자 다시 차로 돌아가야겠는 거야. 그분도 모기떼의 습격이 꽤나 괴로웠는지 차 타고 시외 나가서 카페나 가자더군. 그래서 걸음을 돌리는 찰나에 말이지. 내 시야에 스치듯 거슬리는 무언가가 있었어. 산속 깊은 곳이라 처음엔 정확히는 잘 안 보였는데 말이야. 한 20m. 그 정도 앞에 말이야 자동차 한 대가 있더라고. 산속도 달이 뜨면 아주 깜깜하지는 않잖아. 산길을 걸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산길에서는 달빛 때문에 오히려 코앞보다 적당히 거리가 먼 곳이 더 잘 보인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 잠깐의 순간에야 저기 자동차가 있네 하며 내가 알아본 거지. 아주 선명하게 보인 게 아니라 달빛에 반사된 금속 재질의 광이 순간 반짝하고 비췄다고 할까. 암튼 이 시간에 뭔 자동차래.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어둠 속 건너편을 자세히 주시했어. 다시 돌아갈 생각에 뒷걸음질을 치며 그쪽을 흘끔흘끔 쳐다봤는데 차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걸음소리가 나는 동시에 여자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순간 멈칫 몸이 경직되면서 저건 뭔 소린가 싶더라고. 말로만 듣던 야하고 얼레리꼴레리 야한 그런 건가. 귀가 아주 쫑긋 킥킥대며 걸음을 살짝살짝 옮기고 있었는데 나의 기대감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었어. 여자 신음소리에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나더란 말이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의 목소리가 나는 거야. 정확히 뭐라고 글로 쓰긴 어려운데 남자들 목소리가 되게 낮은 편이잖아. 남자들 목소리는 엄청 또랑또랑하지 않은 이상 먼 거리에서는 뭉개져서 들리기 마련이지. 남자들끼리 뭐라고 오고 가는 대화가 들리는 와중에 계속 여자 신음소리가 나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윤곽이 보이는 것도 같았어. 옆에 함께 있던 그분도 그 상황을 이상하다 이해했는지 내 팔을 팍 끌어당기면서 차로 빨리 가야겠다는 신용을 했어. 한밤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동묘지에 차 한 대에 여자 하나, 남자는 여럿. 도대체 저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나 걸음소리라도 들킬까봐 살금살금 차로 돌아가려는데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기막힌 타이밍. 그분의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옛날 폴더폰 벨소리 다들 알지? 전자 벨소리.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둠 속 그 사람들이 뛰어와서 우릴 잡아갈 것 같은. 그런데 그 순간 저쪽에서 야, 사람 있나 봐. 뭐? 쉿. 이런 소리가 났어. 그분과 나는 정말 사자에게 쫓기는 임팔라처럼 달리고 달려서 숨이 턱 밑에 차오를 정도로 빨리 달려서 자동차로 돌아왔어. 여기까지의 경험이 전부였다면 나는 이 글을 쓰지도 않았겠지. 차 안에서 오르자마자 그분은 문을 잠그더라고. 그리곤 방금 전 우리가 본 좀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20살 여학생이었지만 사실 그분은 나이가 좀 있는 20대 후반의 편입생이었거든. 나보다 더 놀란 얼굴로 사색이 되어 있길래 저기요. 혹시 친구들끼리 있는 게 아닐까요? 술을 먹어서 여자가 취했다거나 뭐 그런 거요. 애써 현실 부정을 하며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려 하자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 술 먹고 이런 산속을 왜 와. 내가 듣기만 해도 남자가 셋은 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지. 길이 일방통행인데. 라고 말했어. 산길은 있잖아. 거의 1차선이야. 그럼 두 차가 마주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경우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차 하나가 겨우 비킬 수 있는 조그마한 평지를 만들어 놓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나쳐온 길은 그런 평지가 없고 하필 그 문제의 자동차가 우리가 지나쳐야 할 길목의 평지에 있었던 거야. 어쨌든 이 산속에서 벗어나려면 15분이 넘도록 후진만 출창해서 왔던 길로 다시 빠져나가던가 아니면 그 자동차와 마주쳐야 하는 거지. 그분께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고 일러주더라고. 우리는 시동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전진했어. 매우 천천히 말이야. 왜냐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했거든. 차로 천천히 어둠 속을 전진해 가자. 얼마 후에 그 자동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 자동차는 가까이서 보니까 빨간색 마티즈였어. 그런데 있잖아. 분명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설마 자동차만 있고 내가 들은 그 소리들은 헛것이었나 싶었는데 말이야. 빨간색 마티즈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자 어떤 형체들이 보이더라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지. 우리가 쌍라이트를 켜고 있었거든. 마티즈 뒷좌석으로 등치가 곰탱이만 한 성인 남자 3명이 꾸역꾸역 타고 있는 거야. 뒷유리 너머로 보이더라고. 그런데 남자 무릎 위로 여자를 눕히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마티즈 열린 창문으로 여자 맨발이 삐져나와 있다가 쏙 하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하는 마음에 창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지. 그런데 또 발이 쭉 삐져나오는데 그게 다시 쏙 들어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여자의 다리를 누군가 다시 끌어넣는 모양새 같았어.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작이랑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동작이랑은 많이 다르잖아.
정말 고요하더라고. 그렇게 스쳐 지나와서 한 5미터쯤 떨어진 거리에서 차를 멈췄어. 지금은 이렇게 글을 담담히 쓰지만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성폭행인가? 아니면 술 취한 여자를 데려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나? 아니면 깡패들인가? 여자를 때렸나? 도대체가 뭐지? 오만 생각이 들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나가볼까? 이러더라고. 사실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남자가 하나고 저쪽은 못해도 3명인 거잖아. 앞좌석에 사람이 다 탔으면 5이 넘는 거잖아. 그 여자분께는 미안하지만 나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었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자면 너무 끔찍했거든. 그래서 설득을 했지.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보자고. 둘이서 옥신각신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티즈 시동이 불응 걸리면서 마티즈 뒷문 유리창이 쓱 올라가는 거야. 그러곤 다시 시동이 꺼지대. 밖에 나가려고 안전벨트를 풀던 그분께서 그걸 보더니 움찔하는 거야. 엄청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진심으로 얼른 이곳을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설득했어. 그런데 둘 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차 넘버를 못 본 거야. 처음부터 넘버 같은 걸 볼 생각을 못했어. 다시 후진하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고 있었는데 마티즈 운전석이 열리면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냥 갈 길 가지. 뒤지기 전에 이러면서 우리 차 쪽으로 뭘 던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차 뒤쪽이 쿵 하는 거야. 정말 간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 내 간은 그때 떨어졌을 거야. 진심 그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달려들 것 같았거든. 근데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살마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나는 깍깍거리면서 빨리 출발하라고 옆에 그분을 막 팔로 잡아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분도 놀랬는지 바로 엑셀 밟아서 진짜 그 좁은 산길을 롤러코스터가 달리듯 빠르게 내려왔어. 내려오는 와중에도 그 마티즈가 쫓아올까봐 계속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달리고 큰 도로를 만나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이르러서야 정신이 들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어. 너무 당황스럽고 진정이 안 돼서 내 마음이랑은 다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공동묘지에 갔는데 길 중간에 여자가 있는데 남자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신음소리가 나는 걸 보아 맑은 정신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여자를 강제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경찰분이 일단 침착하게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대충 어디쯤이라고 가르쳐줬지. 나중에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상해를 입는 걸 목격했거나 도움을 요청했냐고 묻더라고. 거기서 나는 말문이 막혔어. 솔직히 다치거나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잖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발버둥을 쳤는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것 같다고 하니까. 수화기 건너에 경찰분이 대략 난감해하면서 그쪽으로 순찰을 보내보긴 하겠는데 그런 정황만으로는 강력범죄라고 하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는 배경과 거기에 더한 내 공포심이 상황을 이상하게 인지한 것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상식이란 게 있잖아. 상식의 범주 안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단 말이야. 일단 신고 접수하는 신고자 번호 알려달래서 알려주고 우리는 안전한 곳에 내려서 한숨 돌리고 있었어. 그런데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차로 뭔가를 던졌던 게 생각이 나서 가로등 아래로 차를 옮기고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우리는 2차 충격을 먹었어. 우리한테 던진 게 도끼였거나 도끼 비슷한 칼 종류가 아니라면 그런 형태는 나올 수가 없을걸. 진심차 트렁크 쪽이 숫자 1 모양으로 푹 찍혀 있는 거야. 도끼로 내려 찍은 듯이 말이야. 그분은 사색이 되어서 아까 안 내리길 잘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까 그 차 번호를 못 외운 걸 후회하고 있었어. 1시간이 좀 넘어서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 내심 기대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말씀하긴 길을 따라서 순찰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니 차에 도끼로 맞은 흔적이 있다고. 그 근처 다시 한 번만 봐주시라고 애원을 했단 말이야. 경찰 아저씨께서는 알겠다고. 혹시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참고하겠다고 우릴 진정시켰고 그 후로 시간이 흐르자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의 공동묘지 이야기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혹시나 뉴스를 볼 때, 변사체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아련하게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데 지금도 사실 아리송하긴 해. 내가 본 게 범죄의 한 장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오버된 생각을 한 건지